프랑스 언어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00년 언어 자존심, 프랑스어는 세계 최고의 언어라는 확신, 유네스코 공용어 지위. 소르본 대학 언어학자들은 프랑스어를 넘어설 언어는 없다고 단언했죠. 그런데 2020년 한 연구팀이 한국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자모 체계를 해부했고 조사 시스템을 검증했습니다. 결론은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학습할 가치가 있는 언어였습니다. 소르본이 긴급 세미나를 열었고 파리칠 대학이 한국어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300년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지금부터 프랑스 언어학자들이 한국어에 충격받은 이유의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소르본 대학 언어학과 교수입니다. 전공은 비교 언어학이죠. 30년간 세계 주요 언어의 구조를 연구해왔습니다.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분석했습니다. 제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프랑스어는 논리적이고 우아한 언어입니다. 표현의 정교함에서 프랑스어를 따라올 언어는 없다고 믿었죠. 프랑스 언어학계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17세기부터 프랑스어는 유럽 외교의 공용어였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철학자들은 프랑스어로 사유했죠. 볼테르는 프랑스어는 명확성의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2019년 가을, 제 연구실에 박사과정 학생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말이었죠. 손에 논문 초고를 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어 문법 구조를 분석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국어요? 아시아 언어는 이미 중국어와 일본어로 충분합니다. 한국어는 연구 가치가 적어요. 마리가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표현 문자입니다. 중국어나 일본어와 다릅니다. 문자 체계 자체가 독특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표현 문자라면 로마 알파벳이 이미 완벽하지 않습니까? 한국어를 연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주 동안 자료를 모아왔고 제게 한글 자모표를 보여줬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을, 미음. 저는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가 설명을 시작하자 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교수님, 이 문자들은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과학적 설계입니다. 저는 자모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조합 방식이 체계적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모아 쓰는 방식도 효율적이었죠. 로마 알파벳은 선형으로 나열하지만 한글은 음절 단위로 결합했습니다. 시각적 인식 속도가 빨라 보였습니다. 이 문자는 언제 만들어졌죠? 1443년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15세기에 이런 과학적 문자를 설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로마 알파벳은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한 문자입니다. 반면 한글은 계획적으로 설계된 문자였습니다. 언어학적 지식이 없던 시대에 이런 체계를 만들었다는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저는 마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좋아요. 한국어 문법 구조를 연구해보세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프랑스어보다 우월할 리 없으니까요. 마리는 6개월 동안 한국어를 독학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봤습니다. 2020년 3월, 마리가 중간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제목은 한국어 조사 체계의 효율성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읽고 멈췄습니다. 한국어는 조사로 문장 성분을 즉시 구분한다. 주격 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을, 처격 조사 에서. 프랑스어는 어순으로 구분하지만 한국어는 조사로 명시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어는 어순이 자유롭고 화자의 의도에 따라 강조점을 바꿀 수 있다. 저는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건 맞는 분석입니다. 프랑스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가 고정돼 있죠. 어순을 바꾸면 문장이 이상해집니다. 한국어는 그 제약이 없다는 거군요. 마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높임법이 체계적입니다. 프랑스어는 vowels와 주로만 구분하지만 한국어는 합니다, 해요, 하오, 하게, 해, 하십시오 등 6단계 이상입니다. 관계와 상황을 더 정교하게 표현합니다.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어 높임법은 단순했습니다. 격식과 비격식, 두 가지뿐이죠. 한국어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 나이, 사회적 위치를 모두 반영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보면 더 복잡하지만 사회적 맥락을 정확히 전달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마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어를 배우는 게 어렵지 않았나요? 조사도 많고 높임법도 복잡한데요. 마리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한글을 익히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자음과 모음만 외우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거든요. 프랑스 아이들은 알파벳 철자법을 익히는데 2년 걸리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프랑스어는 철자와 발음이 따로 놉니다. 이유는 오로 읽고 월즈어는 와조로 읽죠. 규칙이 복잡하고 예외가 많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철자법 시험에서 고전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한글은 표현 문자입니다.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학습 곡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제 확신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한국어가 프랑스어보다 배우기 쉽다는 건가요? 마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문자 체계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법도 논리적입니다. 조사만 익히면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간 프랑스어의 우월성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박사과정 학생이 6개월 만에 그 확신을 뒤흔들었습니다. 2020년 5월, 저는 언어학과 동료 교수 5명을 모았습니다. 마리의 보고서를 공유했죠.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 교수는 흥미롭다고 했고, 다른 교수는 과장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데이터를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어를 직접 배워보기로요. 만약 마리의 분석이 틀렸다면 제가 직접 반증하면 됩니다. 만약 맞다면 제 연구 방향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한국어 기초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파리 7대학 동양어문학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수강생은 12명이었습니다. 대부분 20대 학생이었고 50대는 저뿐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강사가 한글 자모를 가르쳤습니다. 기역부터 히읗까지, 자음 14개, 아부터 의까지, 모음 10개. 저는 노트에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이틀이면 되나? 수업이 끝난 뒤, 저는 집에 돌아와 복습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했습니다. 기역과 아를 합쳐서 가, 니은과 어를 합쳐서 너. 체계가 명확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한글로 쓰인 문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뜻은 몰랐지만 소리는 낼 수 있었죠.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8주 과정을 마쳤습니다. 한국어 기초 문법을 익혔죠. 조사, 어미, 높임법, 시제 표현까지 배웠습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제 놀라움은 커졌습니다. 한국어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어순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프랑스어는 주어동 사목적어 순서가 절대적입니다. 나는 사과를 먹는다를 프랑스어로 쓰면 쥐메인 쥐언 펌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죠. 그런데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저는 사과를 먹습니다. 사과를 저는 먹습니다. 먹습니다. 저는 사과를. 세 문장 모두 문법적으로 정확했습니다. 조사가 문장 성분을 명시하기 때문이었죠. 저는 에는이 주제를 표시하고 사과를 의 목적어를 표시했습니다. 어순이 바뀌어도 의미는 유지됐습니다. 강조점만 달라졌죠.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는 화자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문장 앞에 배치합니다. 어순으로 뉘앙스를 조절하는 겁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프랑스어는 어순이 고정돼 있어서 강조하려면 다른 문법 장치를 써야 합니다. CS9, 구문 같은 거죠. 한국어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순만 바꾸면 됐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용언 활용이었습니다. 프랑스어 동사는 시제와 인칭에 따라 변합니다. 메인저 먹다의 현재형은 쥐메인즈, 쥐메인즈스, 일메인즈, 네스메인준스, 버스메인즈스, 일스메인준입니다. 6가지 형태죠. 과거형, 미래형까지 합치면 수십 가지입니다. 불규칙 동사는 더 복잡합니다.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먹다의 어가는 먹입니다. 여기에 어미만 붙이면 됐죠. 먹습니다. 먹어요. 먹었습니다. 먹을 겁니다. 규칙이 일관적이었습니다. 물론 불규칙 용언도 있었지만 프랑스어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저는 수업 후 강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 동사는 인칭 변화가 없나요?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없습니다. 저는 먹습니다. 당신은 먹습니다. 그는 먹습니다. 모두 같은 형태입니다. 주어만 바꾸면 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프랑스어 학습자들이 가장 고생하는 부분이 동사 활용입니다. 수백 개 동사의 변화형을 외워야 하죠. 한국어는 그 부담이 없었습니다. 어감만 알면, 어미 규칙만 익히면 모든 동사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높임법의 정교함이었습니다. 프랑스어는 to와 vers 두 가지입니다. 친한 사람에게는 to, 격식 차려야 할 사람에게는 vers. 간단하죠. 그런데 한국어는 6단계 이상이었습니다. 해라체 먹어, 해체 먹어, 하계체 먹게, 하오체 먹소, 해요체 먹어요, 합쇼체 먹습니다.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상황과 관계에 따라 선택합니다. 친구에게는 해요체, 선생님에게는 합쇼체, 아랫사람에게는 헤라체를 씁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럼 매번 상대방을 판단해야 하는 건가요? 복잡하지 않나요? 강사가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나이, 직급, 친밀도를 계산하죠. 외국인에게는 어렵지만 한국인에게는 본능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언어가 아니라 사회 구조를 반영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프랑스어는 너와 당신으로만 구분하지만 한국어는 관계의 층위를 6단계로 나눴습니다. 사회적 맥락을 언어에 내장한 겁니다. 2020년 8월,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마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웃었죠. 교수님, 한국어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한국어는 연구 가치가 있는 언어입니다. 마리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교수님, 이걸 보세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입니다. 훈민정음 헤레본이 1997년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훈민정음 헤레본, 1443년에 쓰인 책이었습니다. 한글 창제 원리와 사용법이 기록돼 있었죠. 저는 헤레본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자음 제자 원리가 상세히 설명돼 있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위신몸에 붙는 모양, 미음은 입 모양. 15세기에 이런 음성학적 지식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음성학이 체계화된 건 19세기였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400년 앞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리에게 물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언어학자였나요? 마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문자를 배우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걸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쉬운 문자를 만들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언어학적 지식이 아니라 실용성 때문에 만든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과학적이었습니다. 목적이 명확했기 때문에 설계가 효율적이었던 겁니다. 저는 동료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어 세미나를 열겠습니다. 9월 첫째 주, 소르본 언어학과 세미나실. 주제는 한글의 과학성과 한국어 문법의 효율성. 참석 부탁드립니다. 15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많았죠.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세미나 전날,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3가지 핵심을 정리했죠. 첫째,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표현 문자다. 둘째, 한국어 조사 체계는 어순의 자유를 보장한다. 셋째, 한국어 높임법은 사회적 맥락을 정교하게 반영한다. 세미나 당일, 세미나실은 가득 찼습니다. 교수 15명, 박사과정 학생 8명, 석사과정 학생 12명, 총 35명이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한글 자모표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자는 144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수천 개 음절을 표현합니다. 조합 원리가 체계적이고 학습 속도가 빠릅니다. 유네스코는 이를 인류의 지적 유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2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어는 조사로 문장 성분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어순이 자유롭습니다. 프랑스어는 어순으로 문장 성분을 구분하기 때문에 어순이 고정됩니다. 이는 표현의 유연성에서 한국어가 우위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어가 프랑스어보다 우월하다는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우월하다기보다 설계 목적이 다릅니다. 한글은 쉬운 학습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어는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했죠. 결과적으로 한글이 학습 효율성에서 앞섭니다. 그 교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6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파리 7대학 한국어 과정을 추천했죠.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었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가 최고의 언어라는 믿음. 그 믿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국어는 배울 가치가 있는 언어였습니다. 2020년 9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세미나 이후 일주일 만에 파리 7대학 한국어 과정 신청자가 47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년도엔 12명이었죠. 거의 4배 증가였습니다. 담당 교수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대체 세미나에서 뭘 말한 겁니까?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사실만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요. 파리 7대학만이 아니었습니다. 리옹 3대학, 엑스마르세유 대학,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도 한국어 강좌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죠. 저는 이 현상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구조적 변화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마리와 함께 설문조사를 설계했습니다. 대상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프랑스 대학생 120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한국어를 배우나요? 응답은 다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34명.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28명. 한국 기업 취업을 위해. 19명. 언어 구조가 흥미로워서. 39명. 저는 마지막 응답에 주목했습니다. 39명이 언어 구조 자체에 관심을 보인 겁니다. 이건 문화적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언어학적 동기였죠. 두 번째 질문, 한국어의 어떤 점이 매력적인가요? 한글이 배우기 쉽다. 67명. 문법이 논리적이다. 42명. 높임법이 정교하다. 31명. 발음이 명확하다. 56명. 저는 데이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67명이 한글의 학습 용이성을 꼽았습니다. 이건 제 세미나에서 강조한 내용이었죠.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프랑스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어 정규 과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파리 13구에 있는 이날코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학장이 직접 맞이했죠. 교수님, 최근 한국어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우리는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는 오래전부터 가르쳤지만 한국어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정규 과정으로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한국어는 교육적 가치가 높습니다. 특히 한글은 표현 문자 교육의 모범 사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1학년은 한글과 기초 문법에 집중하세요. 2학년은 조사와 어미 체계를 심화하고요. 3학년은 높임법과 실용회화를 다루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가 아니라 한국어 구조를 중심으로 가르치세요. 언어학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학장이 메모했습니다. 언어학적 접근이요. 좋습니다. 그럼 교재는 어떻게 하죠? 저는 답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교재를 추천합니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입니다. 프랑스어 번역본을 만들면 되겠죠.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어 교육 방법론, 평가 기준, 교수 채용 계획까지 자문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학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방향이 잡혔습니다. 2021년 가을부터 한국어 정규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캠퍼스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외국어 대학이 한국어를 정규 과정으로 편성한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같은 달 소르본 대학 언어학과에서 특별 강연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세계 문자 체계의 비교였습니다. 초청 연사는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 교수였죠. 강연 중간에 그가 한글을 언급했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반영했습니다. 음소와 문자가 1:1 대응하죠.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하고 읽기 빠릅니다. 언어학적으로 완벽에 가깝습니다. 청중 200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죠. 옥스퍼드 교수의 말은 제 연구를 뒷받침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저는 옥스퍼드 교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한글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시는군요. 그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30개 언어의 문자 체계를 연구했습니다. 한글만큼 체계적인 문자는 없습니다. 로마 알파벳은 자연 발생적이라 예외가 많고, 아랍 문자는 모음 표기가 불완전하고, 한자는 학습 부담이 크죠. 한글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한글이 국제적으로 더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언어 영향력은 정치적, 경제적 힘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이 20세기 후반까지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문화 콘텐츠로 확산되면서 한국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한국어는 언어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졌지만 국제적 인지도는 한국의 국력에 비례했던 겁니다. 2020년 11월, 저는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글의 과학성과 한국어, 교육의 효율성, 프랑스 언어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었습니다. 마리가 공동 저자로 참여했죠. 우리는 3가지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가설 1, 한글은 로마 알파벳보다 학습 속도가 빠르다. 가설 2, 한국어 조사 체계는 어순의 자유를 보장한다. 가설 3, 한국어 높임법은 사회적 맥락을 정교하게 반영한다. 우리는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프랑스 대학생 60명을 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30명은 한글을 배우고 30명은 아랍 문자를 배웠습니다. 학습 시간을 측정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그룹 평균 4.2시간 만에 모든 자모를 익히고 단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랍 문자 그룹 평균 18.7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글이 4배 이상 빨랐습니다. 데이터는 가설 2를 지지했습니다. 가설 2와 3은 문법 분석으로 검증했습니다. 한국어 교재 12권을 분석하고 프랑스어와 비교했죠. 조사 체계의 효율성, 높임법의 층위를 정량화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가설을 지지했습니다. 12월 중순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70쪽 분량이었죠. 저는 프랑스 최고 언어학 저널인 랭게주제 투고했습니다. 심사는 2달 걸렸습니다. 2021년 2월 논문이 게재 승인됐습니다. 편집장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한국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3호로 표지 논문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저는 마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논문이 표지에 실립니다. 마리가 환호했습니다. 교수님, 축하드려요. 이제 프랑스 언어학계가 한국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논문이 나가면 반발도 있을 거였습니다. 프랑스어 우월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반박할 게 분명했죠. 그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는 연구할 가치가 있는 언어였고 한글은 과학적으로 우수한 문자였습니다. 3월 15일 랭게지 3호로가 발행됐습니다. 표지에 한글 자모표가 크게 실렸습니다. 제목은 프랑스어로 한글 15세기의 언어학적 혁명이었죠. 저는 책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30년 언어학자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이메일이 터졌습니다. 동료 교수들, 대학원생들, 심지어 고등학교 교사들까지 논문을 읽었다고 연락했습니다. 반응은 2가지로 나뉘었죠. 찬성, 드디어 누군가 한국어의 가치를 인정했군요. 반대, 프랑스어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까? 저는 반대 의견에 일일이 답장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뿐입니다. 두 언어는 설계 목적이 다릅니다. 비교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논문은 나갔고 데이터는 남았습니다. 프랑스 언어학계는 이제 한국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2021년 4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언어학과였습니다. 학과장이 이메일을 보냈죠. 교수님의 랭게지 논문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독일에서도 한국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월에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언어학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발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유럽 언어학회는 유럽 최대 언어학 학술 단체였습니다. 28개국 언어학자 1200명이 회원이었죠. 이 무대에서 발표한다면 한국어의 가치를 유럽 전역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5월 14일 저는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컨퍼런스 장소는 베를린 국제회의 센터였습니다. 등록 데스크에서 명찰을 받았죠. 제 세션은 5월 16일 오후 2시 메인 홀이었습니다. 청중은 약 400명으로 예상됐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저는 다른 발표를 들으며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대부분 유럽 언어에 관한 연구였죠.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주를 이뤘습니다. 아시아 언어는 중국어와 일본어가 몇 건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없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한국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까? 아니면 주변부 언어로 치부할까? 5월 16일 오후 1시 50분. 저는 메인홀에 입장했습니다. 좌석이 거의 다 찼습니다. 380명 정도 됐죠.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제 논문이 화제가 됐나 봤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소르본 대학의 장피에르 듀퐁 교수입니다. 주제는 한글의 과학성과 언어 교육에 주는 시사점입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첫 슬라이드 한글 자모표. 여러분, 이 문자는 1443년에 창제됐습니다. 창제자는 조선왕 세종입니다. 목적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인류 문자사에서 가장 과학적인 체계가 됐습니다. 청중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글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이은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이는 15세기에 음성학적 지식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15세기 유럽에는 음성학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있습니다. 세종은 학자들과 함께 인간의 발음 기관을 관찰했고 그 원리를 문자에 적용했습니다. 이론보다 관찰이 먼저였던 겁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프랑스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30명은 한글을, 30명은 아랍 문자를 배웠습니다. 결과 한글 그룹은 평균 4.2시간 만에 모든 자모를 익혔고 아랍 문자 그룹은 18.7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글이 4.45배 빠릅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4배 차이. 정말인가? 저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었죠. 발표는 4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한국어 조사 체계, 높임법, 어순의 자유까지 모두 다뤘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저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어는 언어학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한글은 문자 교육의 모범 사례입니다. 유럽 언어학계는 한국어를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로 가져와야 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청중 380명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1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5명만 받았죠. 첫 번째 질문 한국어는 교차어입니다. 유럽 언어는 대부분 굴절어죠. 문법 구조가 다른데 유럽인이 배우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교차어는 규칙적입니다. 어간에 접사를 붙이는 방식이 일관적이죠. 반면 굴절어는 불규칙 변화가 많습니다. 오히려 교차어가 학습하기 쉽습니다. 우리 실험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국어를 배우면 실용적 이점이 있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있죠.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취업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까지요. 한국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청중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8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모두 유럽 각국 대학 교수들이었습니다.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폴란드, 체코에서 왔죠. 독일 교수가 말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한국어 정규 과정을 준비 중입니다.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영국 교수가 이어갔습니다. 옥스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작년에 20명이던 수강생이 올해 68명입니다. 스페인 교수가 물었습니다. 바르셀로나 대학교도 한국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재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명씩 답변했습니다. 커리큘럼, 교재, 교수 채용까지 조언했죠.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컨퍼런스 만찬이 열렸습니다. 유럽언어학회 회장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올해 컨퍼런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발표는 장피에르 뒤퐁 교수의 한국어 연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럽 언어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한국어는 그 시작입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만찬이 끝난 뒤 회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내년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아시아 언어의 재발견으로 하죠. 한국어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언어도 다뤄주세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베를린에서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럽 언어학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변화가 독일, 영국, 스페인으로 퍼지고 있었죠. 한국어는 이제 주변부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연구 대상이었고, 교육 과목이었고,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은 언어였습니다. 2021년 6월, 유럽 각국 대학에서 한국어 과정이 신설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9월부터 한국어 정규 과정 시작. 정원 50명, 신청자 127명. 옥스퍼드 대학교 한국어 선택 과목 확대. 주 2회 수업을 주 4회로 증설. 바르셀로나 대학교 한국어 입문 과정 신설. 첫 학기 수강생 43명. 암스테르담 대학교 한국학과 설립 검토. 언어뿐 아니라 문화, 역사까지 다룰 예정. 저는 이 소식을 하나씩 수집했습니다. 마리와 함께 지도를 만들었죠. 유럽 지도에 한국어 과정이 있는 대학을 표시했습니다. 2019년엔 12개였습니다. 2021년엔 37개로 늘었습니다. 3배 증가였습니다. 7월 프랑스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어를 고등학교 제2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교육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국장이 자료를 보여줬죠. 최근 5년간 고등학생들의 제2외국어 선택 추이입니다.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어 수요는 비공식 조사에서 급증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2016년 대비 2021년 한국어 학원 수강생이 4.2배 늘었습니다. 공교육에선 제공하지 않으니
학생들이 사설학원으로 간 겁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수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어를 정식 과목으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교사 양성, 교재 개발,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수님이 자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어 교육은 제 전문 분야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월부터 저는 교육부 한국어 교육자문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위원은 총 9명이었죠. 언어학자 4명, 한국어 교사 3명, 교육관료 2명. 우리는 매주 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교육과정 설계였습니다.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우리는 3단계로 나눴습니다. 1학년 한글과 기초문법. 목표는 간단한 문장 읽고 쓰기. 2학년 조사와 어미 심화. 목표는 일상 대화 가능. 3학년 높임법과 실용회화. 목표는 한국인과 기본 소통 가능. 두 번째 과제는 교재 개발이었습니다. 기존 한국어 교재는 대부분 성인용이었습니다. 고등학생에게 맞는 교재가 필요했죠. 우리는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원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교사 양성이었습니다. 프랑스에는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속성 과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6개월 집중 교육으로 한국어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었죠. 9월, 첫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지원자는 47명이었습니다. 선발 인원은 20명이었죠. 경쟁률 2.35대 1점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저는 개강식에서 환영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프랑스 한국어 교육의 선구자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칠 학생들은 미래의 한국어 사용자가 될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세요. 교사들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유럽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필수였습니다. 2021년 10월, 제 이메일함에 낯선 발신자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유네스코 다언어주의 부서였습니다. 디퐁 교수님, 유네스코는 교수님의 한국어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파리본부에서 열리는 세계 언어 다양성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주제는 한글 언어 평등을 위한 과학적 혁신입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유네스코였습니다. UN 산하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 195개국이 회원인 국제기구죠. 이곳에서 한국어에 대해 발표하라는 겁니다. 저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11월 18일, 저는 파리 7구 유네스코 본부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회의장은 1층 대강당이었습니다. 좌석은 500석이었고 이미 480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보니 68개국 언어학자, 교육관료, 유네스코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오전 10시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언어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세계 7,000개 언어 중 절반이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 다양성을 보호하고 모든 언어의 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오늘 포럼은 그 첫걸음입니다.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세션은 아프리카와 남미의 소수 언어 보호 정책을 다뤘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연사는 소르본 대학 장피에르 디퐁 교수입니다. 주제는 한글 언어 평등을 위한 과학적 혁신입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집중됐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443년 조선 왕국의 세종대왕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백성들이 문자를 몰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다는 것. 당시 조선은 한자를 썼습니다. 한자는 어려웠죠. 양반 계급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결심했습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고.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원문이었죠. 세종은 학자들과 함께 3년을 연구했습니다. 인간의 발음 기관을 관찰했고 소리의 원리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28자로 구성된 한글이었습니다. 자음 17자, 모음 11자. 이 28자로 모든 한국어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한글 자음의 제자 원리.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미음은 입 모양입니다. 자음 각각이 발음 위치를 시각화한 겁니다. 이는 15세기에 음성학적 지식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한 참석자가 중얼거렸죠. 15세기에 이게 가능했다고? 저는 계속했습니다. 유럽에서 음성학이 학문으로 정립된 건 19세기입니다. 한글은 그보다 400년 앞섰습니다. 세종은 이론이 아니라 관찰로 일을 해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의 선구자였던 겁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한글 모음의 제자 원리.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반영했습니다. 가로액은 땅,
세로획은 사람, 점은 하늘입니다. 아는 세로획과 오른쪽 점, 어는 세로획과 왼쪽 점입니다. 체계적이고 대칭적입니다. 미학과 과학의 결합이죠. 네 번째 슬라이드 학습 속도 비교 데이터. 우리 연구팀은 60명의 프랑스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한글은 평균 4.2시간 만에 학습이 완료됐습니다. 아랍 문자는 18.7시간 걸렸죠. 한글이 4.45배 빠릅니다. 이는 한글이 학습자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증거입니다. 청중이 숨죽였습니다. 데이터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5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1997년 유네스코는 훈민정음 헤레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평가 이유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한글을 유산으로만 봤죠. 저는 제안합니다. 한글을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언어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모델로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세계에는 문맹률이 높은 나라가 많습니다. 복잡한 문자 체계 때문입니다. 만약 그 나라들이 한글의 원리를 참고한다면 어떨까요? 발음 기관을 관찰하고 소리를 시각화하고 체계적으로 조합하는 방식. 이를 적용하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6번째 슬라이드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사례. 2009년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자신들의 언어 표기에 도입했습니다. 찌아찌아어는 고유 문자가 없었죠. 로마 알파벳으로 표기했지만 발음을 정확히 담지 못했습니다. 한글을 도입한 후 찌아찌아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한글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특정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언어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7번째 슬라이드 결론. 저는 유네스코에 제안합니다. 한글을 세계 문자 교육 표준 모델로 지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글의 원리를 연구하여 문맹 퇴치와 소수 언어 보호에 활용하십시오. 이것이 세종대왕의 뜻이었고 유네스코의 사명입니다. 저는 발표를 마쳤습니다. 청중 500명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박수는 2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18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시간상 6명만 받았죠. 첫 번째 질문 케냐, 교육부 관료였습니다. 케냐는 문맹률이 높습니다. 한글 원리를 우리 언어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스와힐리어의 의문 체계를 분석하고 각 소리에 맞는 기호를 설계하면 됩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를 참고하되 스와힐리어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브라질 언어학자였습니다. 아마존 원주민 언어도 고유 문자가 없습니다. 한글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글을 그대로 쓰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각 언어는 고유한 의문 체계가 있습니다. 한글의 원리, 즉 발음을 시각화하는 방식을 참고하되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질문 유네스코 교육부서 국장이었습니다. 교수님 제안을 실행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저는 답했습니다. 3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한글 제자 원리에 대한 국제학술 연구. 둘째, 문맹률 높은 국가와의 협력 프로젝트. 셋째, 유네스코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작. 이 과정에 2년 정도 걸릴 겁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우리는 교수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한글은 인류의 자산입니다. 유네스코가 그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프랑스어가 최고의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2년 전, 저는 한국어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한글을 인류의 모델로 제안했습니다. 변화는 제안에서 시작됐고, 이제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11월 20일, 유네스코는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유네스코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인정하며 한글을 세계 문자 교육 모범 사례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부터 한글 제자 원리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 한글 교육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 프랑스 24 도이체벨레가 보도했죠. 제목은 비슷했습니다. 유네스코, 한글을 세계 문자 교육 모델로 지정. 15세기 한국 문자, 21세기 문맹 퇴치 해법되나. 과학적 문자 한글, 유네스코 공식 인정. 한국 언론도 들끓었습니다.
제 이메일로 한국 방송사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KBS, SBS, MBC, YTN. 저는 세 곳을 수락했습니다. 11월 25일, 저는 KBS 파리 특파원과 인터뷰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유네스코 결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이는 세종대왕의 철학, 즉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뜻이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엔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기 시작하면 깨닫습니다. 한국어는 논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걸. 한글은 쉽고 과학적이라는 걸. 그래서 계속 배우게 됩니다. 인터뷰는 1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방송은 11월 27일 저녁 9시 뉴스에 나갔습니다. 10월 1일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디퐁 교수님, 내년 2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의 기조연설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을 기회였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저는 한국행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한국 역사와 문화도 공부했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왕이 아니었습니다. 언어학자였고 교육자였고 혁신가였습니다. 그는 권력이 아니라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 정신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유네스코의 결정은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였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유네스코 발표 이후 하루에 150통 넘는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절반은 축하와 지지였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반발과 비난이었죠. 가장 강경한 반대는 프랑스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스 언어 아카데미 회원 한 명이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프랑스어의 위기였습니다. 장피에르 뒤퐁은 프랑스 언어학자로서 자국어를 배신했다. 한글을 찬양하며 프랑스어를 격하했다. 이는 300년 프랑스 언어 전통에 대한 모욕이다. 유네스코 결정은 정치적 편향이며 학문적 근거가 부족하다. 서한은 르몽드, 르피가로, 리베라시옹 등 주요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댓글란은 찬반 논쟁으로 들끓었죠. 찬성 뒤퐁 교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프랑스어,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반대 프랑스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다. 한글 따위와 비교할 수 없다. 저는 서한을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격적일 줄은 몰랐죠. 12월 7일 프랑스 언어 아카데미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어는 명확성과 우아함의 언어다. 17세기부터 유럽 외교의 공용어였으며 현재도 29개국에서 공용어로 사용된다. 한글은 흥미로운 문자 체계이나 프랑스어를 대체하거나 능가할 수 없다. 유네스코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 성명은 강경했습니다. 저는 반박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마리가 조언했습니다. 교수님, 반박하지 마세요. 데이터가 말하게 하세요. 감정 싸움은 의미 없습니다. 저는 마리 말을 따랐습니다. 침묵했죠. 대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12월 중순, 독일에서도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독일 언어학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프랑스보다 온건했지만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문자 체계만으로 언어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없다. 독일어는 철학과 과학의 언어다. 칸트, 헤겔, 아인슈타인이 독일어로 사유했다. 문자가 아니라 사상이 언어의 가치를 결정한다. 저는 이 성명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언어학자들은 올바른 지적을 했습니다. 문자와 언어는 다른 차원이죠. 저는 한글의 과학성을 강조했지, 한국어가 독일어보다 우월하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달랐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언론은 논쟁을 부풀렸습니다. 프랑스 대 한국, 언어 전쟁, 독일 언어학계, 한글 열풍의 제동, 유럽 언어 자존심 및 아시아 과학 문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제가 원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공격한 적 없습니다. 한글의 장점을 소개했을 뿐이죠. 12월 20일, 영국 가디언지가 심층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한글 논쟁 유럽 언어학계는 왜 독려하는가였습니다. 기자는 저와 프랑스 언어 아카데미 회원을 모두 인터뷰했죠. 기사는 균형 잡혔습니다. 디퐁 교수는 한글의 과학성을 입증했다. 학습 속도, 체계성, 설계 원리 모두 데이터로 뒷받침됐다. 반면 프랑스 언어 아카데미는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구체적 반증 데이터 없이 프랑스어 우월성만 주장했다.
기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논쟁은 언어학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다. 유럽 언어학계는 수백 년간 세계 언어학을 주도했다. 그런데 아시아 언어가 과학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자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이는 학문적 토론이 아니라 문화적 저항이다. 저는 기사를 읽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같은 날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과가 성명을 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과 달랐습니다. 옥스퍼드는 중립을 지켰죠. 한글은 문자학적으로 우수한 체계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자와 언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한글이 우수하다고 해서 한국어가 영어나 프랑스어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언어의 가치는 다층적이다. 문자, 문법, 어휘, 문학, 역사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저는 이 성명을 환영했습니다. 합리적이고 학문적이었죠. 저는 옥스퍼드 언어학과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훌륭한 성명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학문적 태도입니다. 학과장이 답장했습니다. 교수님 연구를 존중합니다. 다만 논쟁이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학문은 데이터로 말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2022년 1월 논쟁은 미국으로 번졌습니다. 하버드 대학 언어학과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과대평가의 위험성이었습니다. 논문은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한글 학습 속도 실험은 표본이 작다. 60명으로는 일반화할 수 없다. 둘째, 문자 학습과 언어 습득은 다르다. 한글을 빨리 배운다고 해서 한국어를 빨리 배우는 건 아니다. 셋째, 유네스코 결정은 한국 정부의 로비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논문을 읽고 화가 났습니다. 특히 세 번째 지적은 근거 없는 의혹이었죠.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학문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반박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첫째 지적에 대해 저는 추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표본을 300명으로 늘려서 재검증하겠다고 했죠. 둘째 지적에 대해 저는 동의했습니다. 문자와 언어는 다릅니다. 하지만 문자가 언어학습의 첫 관문이라는 점도 사실입니다. 셋째 지적에 대해 저는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유네스코 결정은 학술적 검토를 거쳤으며 저는 한국 정부와 무관하게 연구했습니다. 논문을 미국 언어학회 저널에 투고했습니다. 심사는 한 달 걸렸고 2월 중순에 게재됐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재반박했습니다. 저도 재반박했습니다. 논쟁은 3라운드까지 이어졌죠. 결국 미국 언어학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양측 모두 타당한 지적을 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한글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논쟁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구 언어학계는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2월 말, 저는 마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리,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마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교수님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유럽은 수백 년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가 세계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같은 주변부 언어가 과학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니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학문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월, 저는 추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표본을 300명으로 늘렸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대학생 각 60명씩 한글과 다른 문자 체계하란 문자, 태국 문자, 히브리 문자를 비교했죠. 시험은 6개월 걸렸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평균 학습 시간 4.7시간, 아랍 문자 19.3시간, 태국 문자 22.8시간, 히브리 문자 16.5시간. 한글이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표본이 커져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했습니다. 9월에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에 게재됐습니다. 세계 최고 과학 저널이었죠. 논문이 나가자 논쟁은 잦아들었습니다. 하버드 교수도 인정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하다. 한글은 학습 효율성에서 우수하다. 프랑스 언어 아카데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언어학회는 성명을 수정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을 인정한다. 이는 독일어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 각 언어는 고유한 장점이 있다. 영국 언어학회는 축하 서신을 보냈습니다. 디퐁 교수의 연구는 언어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서구 언어학계는 충격에서 벗어나 수용으로 전환했습니다. 패닉은 끝났습니다. 이제 존중의 단계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한글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적 문자였습니다. 2022년 10월, 저는 다시 베를린에 있었습니다. 유럽 언어학회 연례 컨퍼런스였습니다. 작년과 같은 장소, 같은 메인 홀이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입장하자 청중 450명이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작년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올해는 존경의 박수였죠. 유럽 언어학회 회장이 저를 단상으로 안내했습니다. 디퐁 교수님, 작년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기조연설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준비한 제목을 띄웠습니다. 언어의 평등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서. 청중이 숨죽였습니다. 도발적인 제목이었죠. 하지만 이제 말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프랑스어가 최고의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명확하고, 우아하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2년 전, 한 박사과정 학생이 제 확신을 흔들었습니다. 한국어를 연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한국어는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청중이 집중했죠.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어는 연구할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으로 우수했고, 한국어 문법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제가 무시한 건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제 편견이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곧 전체로 번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유럽 언어학계는 200년간 세계 언어학을 주도했습니다. 우리는 인도 유럽어를 연구했고, 비교 언어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훌륭한 업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유럽 언어를 기준으로 모든 언어를 평가했습니다. 유럽 언어와 다른 구조를 가진 언어는 덜 발전했다고 판단했죠.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세계 언어 분포 지도였습니다. 세계에는 7,000개 언어가 있습니다. 인도 유럽어는 그중 445개, 6.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3.6%는 다른 어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4%를 기준으로 93.6%를 평가했습니다. 이게 과학입니까? 편견입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었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글 논쟁은 우리에게 거울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편협했는지 보여준 겁니다. 한글이 과학적으로 우수하다는 데이터가 나오자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데이터를 검증했습니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프랑스어가 최고다, 독일어가 최고다라고 외쳤습니다. 이건 학문이 아닙니다. 민족주의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제 실험 데이터였습니다. 300명 실험 결과입니다. 한글 평균 학습 시간 4.7시간. 이 데이터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글은 학습 효율성에서 우수하다고.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교수였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한글이 로마 알파벳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수하다는 표현은 조심스럽습니다. 다르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한글은 발음과 문자가 1:1 대응합니다. 로마 알파벳은 그렇지 않죠. 프랑스어, 이오는 오을 읽습니다. 철자와 발음이 다릅니다. 한글은 그런 불일치가 없습니다. 이건 우월성이 아니라 설계 목적의 차이입니다. 한글은 쉬운 학습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로마 알파벳은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했죠. 결과적으로 한글이 학습 효율성에서 앞서는 겁니다. 독일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겸손을. 유럽 언어가 유일한 모범이 아니라는 걸. 한국어, 중국어, 아랍어, 스와힐리어 모두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언어학입니다. 저는 발표를 마쳤습니다. 3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졌습니다. 450명 전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는 3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20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시간상 8명만 받았죠. 첫 번째 질문 프랑스 교수였습니다. 작년 저를 비판했던 분이었죠. 디퐁 교수님, 작년 제가 교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사과드립니다. 교수님이 옳았습니다. 저는 데이터가 아니라 감정으로 반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2년 전엔 똑같았으니까요. 우리 모두 배우는 중입니다. 두 번째 질문 스페인 교수였습니다. 그럼 유럽 대학에서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야 합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필수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 과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선택할 기회를 줘야죠.
그리고 한국어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다양성을 교육에 반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이탈리아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한글은 이틀 만에 익혔고 지금 기초 회화를 합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경험을 나누세요. 당신이 얼마나 빨리 배웠는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말하세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추천하세요. 흥미가 생기면 학습 동기가 생깁니다. 발표가 끝난 후 30명 넘는 교수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모두 한국어 교육 협력을 제안했죠. 한 영국 교수가 말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한국학과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네덜란드 교수가 이어갔습니다. 암스테르담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부터 한국어 정규 과정을 시작합니다. 폴란드 교수가 물었습니다. 바르샤바 대학교는 이미 한국어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재가 부족합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명씩 상담했습니다.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컨퍼런스 만찬에서 회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디퐁 교수님, 올해 유럽언어학회 특별상을 드립니다. 언어 평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구했을 뿐입니다.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게 특별한 겁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 그게 진정한 학자입니다. 2022년 11월, 변화는 가시화됐습니다. 유럽 각국 대학의 한국어 과정수는 37개에서 68개로 늘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프랑스 교육부는 2023년부터 한국어를 고등학교 제2외국어 정규 과목으로 편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도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죠. 유럽 한국어 교사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270명의 한국어 교사가 유럽에서 양성됐습니다. 전년도 85명에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국어 교재 출판도 활발해졌습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된 한국어 교재가 쏟아졌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재가 번역됐고 유럽 출판사들도 자체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지켜보며 감회가 깊었습니다. 2년 전, 저는 한국어를 무시했습니다. 1년 전, 유럽 언어학계는 저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전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변화는 가능했습니다. 데이터와 진실이 있다면, 12월, 저는 파리 7대학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청중은 350명이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한국어를 배웁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글이 아름답고 과학적이어서요. 배우면서 감탄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 언어 자체가 재미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답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서요. 한국어는 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특강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2년 전 교수님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한국어 능력 시험 4급을 땄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계속 열심히 하세요. 학생이 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작았습니다. 한 논문, 몇 번의 발표.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이 수천 명의 삶을 바꿨습니다. 유럽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유럽 교수들이 한국어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언어학계가 한국어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반성과 존중, 태도가 전환됐습니다. 2023년 2월 14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항 출구를 나서자 한국어교육원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디퐁 교수님, 환영합니다.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원입니다. 저는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3년 배웠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2월 16일,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였습니다. 등록 데스크에 800명이 줄을 섰습니다. 68개국에서 한국어 교육자들이 모였죠.
저는 명찰을 받고 메인홀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개회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교육부 장관이 환영사를 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세계 언어입니다. 2010년 해외 한국어 학습자는 160만 명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1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1배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죠.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유럽 한국어 학습자는 8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34만 명입니다. 4배 증가했죠. 기 변화를 이끈 분이 오늘 기조연설을 하십니다. 소르본 대학 장피에르 뒤퐁 교수님입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800명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랑스에서 온 장피에르 뒤퐁입니다. 청중이 환호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로 말하는 게 신기했나 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3년 전, 저는 한국어를 몰랐습니다. 한글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서 한국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글이 쉽기 때문입니다. 청중이 웃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전환했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직 한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웠죠. 저는 30년간 언어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동안 유럽 언어만 봤습니다. 편견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넓고 언어는 다양하다는 걸. 그리고 한국어는 그 중에서도 특별하다는 걸. 저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지난 3년간의 데이터였습니다. 2020년 유럽 12개 대학의 한국어 과정이 있었습니다. 2023년 현재 89개 대학으로 늘었습니다. 7배 증가입니다. 학습자 수는 8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한국어가 선택받고 있다는 겁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왜 유럽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글이 쉽습니다. 이틀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 문화가 매력적입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이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셋째, 한국 경제가 강합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어는 취업 경쟁력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어는 배울 가치가 있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문자, 논리적 문법, 정교한 높임법. 한국어는 언어학적으로 우수합니다. 이제 세계가 그걸 알았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쳤습니다. 800명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첫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 교사였습니다. 교수님, 유럽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높임법입니다. 유럽 언어는 높임법이 단순합니다. 한국어는 6단계 이상이죠. 학생들이 처음엔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매력을 느낍니다. 관계를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깨닫죠. 두 번째 질문 미국 교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교재와 교수법을 공유하면 됩니다. 유럽은 3년간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경험을 미국과 나누면 미국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경험도 유럽에 도움이 됩니다. 협력이 답입니다. 대회는 3일간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러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교수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유사성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교수는 한자어 교육 방법을 다뤘습니다. 베트남 교사는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어 열풍을 소개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걸. 2월 19일, 대회 마지막 날, 폐회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어교육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3일간 우리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이제 세계적 운동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운동의 주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서울에 일주일 더 머물렀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광화문 앞에 세종대왕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동상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580년 전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대왕. 당신이 만든 한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도 방문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을 봤습니다. 유리관 너머로 600년 된 책이 놓여 있었죠. 저는 숨죽이며 들여다봤습니다. 이 책이 모든 걸 시작했습니다. 2월 26일, 저는 인천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왔을 때와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고 있다고. 파리에 도착한 후,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마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어떠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마리가 물었습니다. 이제 뭘 하실 건가요? 저는 답했습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도요. 아랍어, 스와힐리어, 퀘추아어. 세계에는 연구할 언어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2023년 3월, 저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비유럽 언어의 재발견이었습니다. 목표는 세계 주요 언어 50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거였습니다. 유럽 언어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프로젝트였죠. 유네스코가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지원금을 배정했습니다. 10개국 20명의 언어학자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200년간 유럽 언어학은 편향됐습니다. 이제 균형을 찾을 때입니다. 모든 언어는 평등합니다. 우리는 그걸 증명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2023년 여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프랑스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2024년부터 프랑스 고등학교 제2외국어 선택 과목에 한국어가 추가된다고.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와 동등한 지위였습니다. 독일, 스페인, 영국도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유럽 교육 시스템의 정식 일부였습니다. 9월, 파리 7대학 한국어 과정 첫 수업이 열렸습니다. 저는 객원 강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수강생은 120명이었습니다. 3년 전 12명에서 10배 늘었습니다. 저는 첫 수업에서 한글 자모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문자는 58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창제했습니다.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했죠.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 놀라운 문자를 배웁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기역, 니은, 디귿을 썼습니다. 이틀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쓸 수 있습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3년 전 교수님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어를 독학했습니다. 이제 정규 과정으로 배울 수 있어 기쁩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계속 열심히 하세요. 한국어는 여러분의 미래를 넓힐 겁니다. 2023년 12월, 저는 제 연구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3년 전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유럽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유럽 대학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유럽 언어학계가 한국어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제 책상 위에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펼쳤습니다. 세종대왕의 서문이 보였습니다.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뜻이 580년 만에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논문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어와 유럽 언어의 공생 21세기 언어 교육의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동맹은 회복됐습니다. 이제 재설계할 때였습니다.